살아나는 불씨를 향해. 손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불씨를 향해 지휘하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스스로 지닌 채 하늘로 가는 동안 별이 없어도 별 노래를 부르는 레군린의 어둠.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문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국문학도 신분에서 80년대 학생운동에 선두에 섰던 국회의원 우상호. 세상을 바꾸자고 87년의 민주화운동에 가장 앞줄에서, 그리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국민의 편에 서서 탄핵을 이끌었던 우상호. 그를 만나본다. 가난한 도시, 빚더미 속에 벗어던진 농부의 꿈 대신 공장생활 몇 년, 다리병신 별명만 늘고 쩔뚝거리고 걷게 된 후로 세상은 그만큼씩 기우뚱거렸다. 우상호, 그가 초등학교 시절 살았던 곳은 벌집이라 불리는 쪽방들이 모여있던 달동네였다. 그마저도 집주인의 나가라는 한마디면 사연 많은 세간살이를 작은 리아카에 담아 이웃이 볼세라, 동무들이 볼세라, 서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런 곳이었다. 작은 기쁨마저도 사치였던 우상호의 어린 시절.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식 날은 그에게 아프게 남아있는 상처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과 어울려 따스한 축하와 축복을 받던 그 시간, 우상호는 혼자 졸업장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 여기저기 돈 빌리려 막내 아들 졸업식도 오지 못한 가족들의 서러움을 혼자서 삼켜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단어는 이제 가난이라는 두 글자 단어가 가장 저에게 떠오릅니다. 어릴 때 이제 쌀을 외상으로 먹었는데 쌀값 받으러 오신 분이 우리 어머니를 이제 부엌에다가 몰아놓고서 왜 안 갚냐고 막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서울로 이사 올 때 이삿짐센터 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만행버스에다가 미리 짐을 실어놓고 그렇게 올라왔던 기억. 그 버스에 승객들이 가득 타 있는데 미아리 대지극장 앞에서 그 짐을 내리는 데만 30분이 걸렸거든요. 그분들이 잘 참아주시긴 했지만 저는 되게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고추장 단지, 뭐 김치 단지 이런 거 내리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짐을 날라야 되지? 이런 부끄러움, 자괴감. 그래서 저의 첫 서울 생활은 주눅든 시골 소년. 가난을 어릴 때부터 의식하면서 등에 지고 남들 앞에서 나를 잘 내밀지 못했던 그런 내성적인 아이.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난 지금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시골에서는 되게 1, 2등을 다퉜는데요. 서울 올라올 때 시골에서 머리 깎아준 것처럼 이제 일자로 머리를 이렇게 똑같이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누나의 겨울 코트를 줄여서 입어서 단추가 거꾸로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학 가서 첫 학생들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좋은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누나 코트 줄인 걸 보고 막 비웃는 애들 앞에서 다 또 기가 죽어서 말을 잘 못했던 기억이 나고요. 6학년 때 전학 와서 첫 시험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1등을 하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애들은 막 웃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누가 가르쳐 주니? 너 뭐 따로 과외 받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칭찬하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약간 탐색하듯이 물어보셔서 왜 저러시지? 그런데 우리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되게 짝이었는데 걔가 이제 넌 이제 담임한테 찍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선생이 우리 반에 1등부터 10등까지 별도로 과외를 시켜주고 있는데 너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전부 한 등씩 밀려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절반 가까운 엄마가 항의하러 왔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서 제가 제대로 정답을 못 찍었어요. 혼날까 봐. 저의 서울 생활은 참 이렇게 외롭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장벽들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시골 출신인데다가 가난한 사람은 1등을 해도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이 서울이구나, 막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서울에 온 건데, 저희 어머니가 하던 공장이 문세강 사건, 그래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셔가지고 다 문을 닫게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을 혼자 갔고, 꽃다발과 사진은커녕 그냥 혼자 졸업장을 주머니에 꾸겨 놓고 이제 우리 집 뒤에 돌산에 저녁이 어스름할 때까지 혼자 앉아있다 내려왔던 기억. 좀 우울하고 초라하고 주눅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주로 저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서울에서 이제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나가 그러면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쓰면서 연탄가스를 마셔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그 가난이라는 글자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저를 지배하던 그런 단어들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멋있게 그 가난이 오늘날 저의 자양분이 됐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죠. 너의 이름에 붉은 줄을 그으며 풀어놓고 간 네 시계를 만지작거리다 나는 어금니에 힘을 준다. 아, 흰족이 하나 벌럭거리며 어디로 날아갔느냐. 새처럼 깨끗하던 작은 흰종이. 시인을 꿈꾸었던 대학 시절의 우상호. 5월 문학상과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시대의 아픔은 개인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였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의 시위, 그리고 그것을 폭력과 억압으로 누르고자 했던 군부 정권의 무도함은 청년 우상호가 편을 꺾고 뜨거웠던 1987년의 여름의 대열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다. 두 번의 감옥 생활과 더불어 전국 대학생의 민주화 운동 그 선두에 서서 군부 정권의 몰락을 이끌어냈지만, 민주 세력의 분열로 인한 정권 교체 실패, 그리고 우상호 그가 주도했던 시위의 맨 앞줄에 섰던 이한열의 죽음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씻기지 않는 빚으로 남아있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정치 군인이 광주에서 자기 동족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현실을 그냥 우리가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냐. 하나는 연대의식이죠. 광주에 대한 연대의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학생이라면 내 출세도 중요하지만, 내 신분상승도 중요하고, 나의 안정적인 직업도 중요하지만,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담론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우리를 지배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나는 문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꼭 학생운동을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잠시 외면했던 학생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현실에 눈이 뜨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결국 현실이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 같은 정말 너무 포악스럽고 정말 타도해야 될 너무나 그 거학이 존재했을 때 상당수 대학생들이, 심지어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전두환은 나쁘다는 건 다 동의하고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그에 대하여 저항하는 고민들을 했었던 시기니까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 전두환이라는 정권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 불의에 타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운동에 입문한 다음에는 기존의 학생운동권이 시키는 걸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근데
저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거는 이제 건대 투쟁인데요. 1986년도에 건대에서 서울 지역 전국에 있는 학생운동권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학투련이라는 그 투쟁 조직을 발족을 했는데 그때 한 1,300명 정도가 구속됐거든요. 진짜로 막 군사작전 하듯이 학생들을 몰아넣고 헬기까지 띄우면서 막 연행하고 뭐 철탄을 쏠 때니까 저는 그때 발이 다쳐갖고서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투옥되니까 수업 거부 투쟁을 조직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과 학생들이 우리 과에서도 감옥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수업 거부를 쉽게 결정할 줄 알았는데 그때 3학년 학생들이 토론하는 데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가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나 사실 나에게 내재화되어 있던 문제의식이 살아났어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때 왜 이 동급생들이 학생들이 건국대학교에 왜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왜 나는 학생이고 수업료를 내고 나는 수업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생이 당한 처지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럽지만 왜 나한테 상의도 않고 또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의 위험 때문에 내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지 누가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울더라고요. 그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래서 왜 투쟁해야 되는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투쟁의 대의에 동의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중투쟁의 노선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제 고민이 시작됐죠.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우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저의 소신이 대중 속에서 한 번씩 계속 확인이 되면서 진전할 수 있었죠. 제가 총학생 될 때 사실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학생회장 하면서 결코 전두환 정권을 쓰러뜨릴 정도의 투쟁이야 할 수 있겠냐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노천극장에 가득 모아서 축제나 무슨 쌍쌍 파티나 무슨 문화 행사가 아닌 정치 집회로 노천극장을 가득 채워보겠다. 그런 게 하나 목표였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맨날 200~300명이 화염병 던지고 강목 휘두르는 시에 익숙한 운동권 문화를 바꾸어서 수천 명이 거의 뭐 한 5~6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정치 집회를 내가 반드시 내 임기 중에 한다. 두 번째는 내가 학생회장이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게 만들겠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실제로 노천극장에 6월항쟁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 4월 달에 비상학생총회 설치에도 가득 몇 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학생들을 정치 집회에 수천 명을 모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학교에 벽으로 많이 왔다 간 적이 있고 6월항쟁을 설명할 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학생회의 노선을 바꾸면서 대중들이 학생회를 쉬려고 모여들기 시작함으로써 6월항쟁이 감당했던 거거든요. 분노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는 게 옳은데 나는 참여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다수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총학생회가 돼서 그렇게 끌어가면서 뭔가 되겠다 싶은 그 국면에 이제 학생들이 잡혀가기도 했는데 구속되기 직전에 끌어내기도 구출도 하고 여러 번 그래서 제가 87년 6월 9일까지는 단 한 명도 구속된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6월 9일 날 그 다음에 60 총궐기 6월 민주화 대항쟁을 결의하는 그 전날 집회에서 이한열 군이 이제 철탄에 피격돼서 쓰러진 거죠. 그 전날 집회도 화염병도 없었고 강목도 없었어요. 그냥 플랜카드 하나만 내일 총궐기일이니까 시청 앞으로 모이자. 그렇게 쓰여진
그다음에 전두환 독재 뭐 타도하자 이런 플랜카드 하나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날 최루탄을 직격으로 쏘고 뭐 돌을 던지고 그때 그날도 한 2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한열군만 실려간 게 아니에요. 피 흘리고 머리 깨지고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아주 뭐 극악스럽게 시위를 진압했죠. 그날 밤 늦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더니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다. 부모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한 밤 11시 반쯤 광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뭐라 할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될 총학생장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친다면 최선두에서 다쳐야 될 사람이 난데 오히려 이 2학년 학생이 다쳐서 지금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날 너무 힘들었고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한열 군과의 저하고의 그런 어떤 오래된 인연이 시작된 거죠. 6월 항쟁이 끝나고 27일 만에 중환자실에 있던 이한열 군이 사망했는데 장례위원회 꾸리고 뭐 이제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만 제가 지난 35년간 갖고 있는 마음은 나를 대신해서 이한열 군이 희생됐다 이런 부채의식으로 살아왔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부모님께 잘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뭐 친자식 같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 가족 중대사를 논의할 때도 저를 항상 부르시고 이렇게 만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한열 군을 키웠던 22년보다 더 긴 기간을 제가 지금 뵌 거지만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것은 항상 해를 거듭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늘 고마워하시고 그래도 우상호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알죠. 저분의 슬픔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저는 지금도 늘 죄송해요. 두 번째 기도. 가장 먼저 달려와 긴 부르짖음으로 말해주게. 그대들 넘어온 산 능선길로 어떤 세상이 뒤따라오고 있는지, 그의 평생 스승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의 권유, 그리고 시작된 우상호의 정치 입문, 6월 항쟁의 경험과 87년 12월 대선의 패배를 겪으며 축적된 청년 우상호의 경험과 정치는 이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 세력의 승리에 정치인 우상호로서 그 역할을 해내게 된다. 노무현의 당선을 위해 저금통을 걸러다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서 지역으로 구석진 곳으로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목 놓아 외쳤던 우상호. 요란스럽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한 번쯤은 자랑삼아 티낼 법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상호인 것이다. (1999년도에) 새천년민주당 창당을 하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권유를 해서 그 멤버 중에서 4명이 선발돼서 이제 정치권에 처음 들어간 거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에겐 정치적 스승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의 정치적 동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동지죠. 6월 항쟁 때 같은 동지들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장점은 불굴의 의지입니다.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나 대통령이란 자리가 탐나는 사람이 목숨까지 걸 일은 없거든요. 그것도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아니고 4번씩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건 뭐냐면 대부분은 독재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 대부분 정치를 그만둡니다. 그냥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죽을 걸 각오하면서까지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욕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권력욕도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노무현과 김대중의 공통점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까지 걸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분 앞에 있으면 제가 되게 이렇게 작은 존재로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 봅니다. 우상호였다면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계속 정치를 했을까? 저 같으면 한 2번까지는 한번 참아봤을 것 같아요. 2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 겁나서 그만둬 버리죠. 특히 납치돼서 일본 앞바다에 배에 실려서 물에 수장될 뻔한 경험까지 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변절하거나 아니면 정계를 은퇴하죠. 저는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김대중 군. 그렇게 죽을 고비 있을 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두려워서 기도만 했대. 너무 두려워서 기도만 했대. 근데 왜 다시 오셔서 또 시작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시대의 암울함,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럼 어떻게 나아지겠는가 하는 책임감으로 다시 시작했다. 저 혼도 났어요.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뭐 정동영, 정세균, 이미경, 손학규, 난다긴다 하는 우리 당의 대 선배들과 함께 인사를 갔는데, 그분들한테는 별 말씀을 안 거시고 저만 혼을 쳤어요. 우상호, 국회 한 번 떨어졌다고 그렇게 입이 대발 나와가지고 푹 기죽어서 내 앞에 온 거야? 내가 당신을 영입할 때 목숨을 걸고 87년 요랑쟁을 한 지도자라서 영입했는데 국회 한 번 떨어진 게 그렇게 대수야? 나는 수없이 많이 떨어졌어.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서, 우상호라면 국회에 한 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절대 기죽지 말고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싸우자고 그러고 다녀야 될 사람이다. 막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정말, 그때 대통령 그만두시고 몸도 아주 안 좋아서 투석을 계속 하실 텐데도 저 혼낼 때는 아주 쩌렁쩌렁하게 혼내셨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나오는데 다른 대선배 의원들이 오늘은 우상호의 날이네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정치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자리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데 자네가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우상호가 되라, 이런 가르침으로 저는 그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시점에서도 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거든. 원외 인사라는 이유로 뒤로 주춤 빠지거나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내 과제를 설출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막 투쟁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매우 부끄러웠는데,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정말 거목입니다. 그 불굴의 의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어떤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앞으로도 그런 거목이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 우상호의 과제가 뭐냐? 우리 정당의 공식 태제화되어 있는 이 진보적 의제들을 실제 실천을 해내서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했고 이 문제에 가장 천착해 있는 86그룹들이 책임을 지고 그걸 실천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저의 마지막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놓고 싸우고 예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 진보적 의제를 실제의 정책으로 구현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우상호 정치의 마침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6그룹은요, 원래
2013년까지는 하나의 모임으로 존재했어요. 계속 모임, 한 20, 30명의 86그룹들이 월 정기적인 모임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2013년도 제가 주도해서 이 86그룹 모임을 깼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으로는 매우 유능한데, 개인으로는 매우 뛰어난데 집단으로서의 워크숍 약해요. 그것은 그 86그룹 내에 주도권 다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계파에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을 86그룹에 담그는 이런 패턴들이 너무 일반화돼서 86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져가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그룹으로 정치를 실현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반성하면서 그걸 깼죠. 그래서 사실은 다시는 86의 이름으로 정치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그때 했었는데 워낙 저희들이 정치권, 특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주목받는 개인이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계속 비판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86그룹은 2013년도에 그룹으로서의 86을 해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룹 한 세대의 동질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세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정치 그룹으로서의 86은 아닙니다. 제가 몸담고 있고 제 준 것들로 생각하는 모임은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진보 그룹입니다. 이 진보 그룹은 개파는 아니어야 된다.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진보적 의지를 견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 공약에 담기고 또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채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에서 장관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진보 의제를 당의 공식적 태제로 만들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것이 실제 집권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까지 20년 노력했던 거죠.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만 저에게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단기 필마의 촛불.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혁명적 운명이여. 역사의 거대한 파고는 2017년 다시 우상호를 경랑으로 밀어넣는다. 사리에는 칼바람 추위도 꺼뜨리지 못한 촛불의 외침에 그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헌정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합법적인 탄핵을 이끌며 국민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한다. 탄핵 결정의 그 순간 원내대표 우상호는 동료 의원들에게 말한다. 환호하지 말라. 박수치지 말라. 잡담하지 말라. 승리에 도취되어 환호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상호는 국회 본회의장 2층 한켠에서 탄핵 결정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애통하고 송구한 표정으로 조용히 손을 드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대신했다.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할 때만 해도 대통령 탄핵까지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그 6월 항쟁을 시작할 때도 실제로 6.29 선언까지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시에 저희 야당이었으니까요. 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FGI를 보면 당의 이미지는 첫 번째가 싸가지 없다.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소위 말하면 막말 파동에 많이 연루돼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능하다. 뭘 해내는 일이 없었어요. 싸가지 없다, 무능하다. 이런 정당에게 기회를 줄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당의 이 나쁜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는 일에 우상호가 적격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하고 정말 친한 분들하고 경쟁하는 것을 꼭 이겨내면서 원내대표에 출마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시켰던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야 협상을 할 때 원래 늘 관성적으로 있는 공방이 있어요. 공방. 사실은 안 할 거면서 양보를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지치게 해놓고 양보한다거나, 그래서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했다, 명분을 쌓는 데 집중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소위 말하는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볼 땐 뭐 시원시원한 게 없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이상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는 빨리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변했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좋게 변했다는 이야기. 양보할 건 시원시원하게 양보한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의 성과는 최대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잘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당에 있어서는 개파 간의 투쟁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사실 지금 2015년까지는요, 민주당 하면 개파 투쟁으로 아침이 시작되고 개파 투쟁으로 밤이 끝날 정도로 심각했어요. 제가 범개파이면서 무개파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순간부터 개파 투쟁이 싹 사라졌어요. 개파 투쟁이라는 건요, 자기 개파 출신의 지도부가 안 되면 다른 개파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흔들고. 근데 저를 흔들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어느 개파에 속해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개파 투쟁을 없애니까 단합이 잘 되고, 민생에도 성과를 내고 개파 투쟁도 없는 단합된 정당이 되니까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제가 6월 항쟁 때 대중운동 노선을 전환시켜서 6월 항쟁이 가능하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가 가능하게끔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이고, 국정감사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최순실 관련된 정보들이 당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죠. 결국 탄핵은요,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비극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치적 대립이 시작될 것이다, 향후 10년간. 그래서 저는 사실 탄핵을 피하고 싶었어요. 촛불 집회에서 무상공회 빨리 안 해 막 이런 소리가 막 아우성 쳐도 저는 박근혜의 자진 사퇴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진영 간의 대립이 완화될 것이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3번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저는 시간을 끌면서 박근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정무수석을 만나거나 여당 대표를 만나거나 뭐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몇 가지의 안을 놓고 자진 사퇴를 유도했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해서 국회에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당 의석은 127석밖에 안 되고 200표 이상을 얻어야만 국회에서 탄핵이 마무리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40석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제가 밤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저하고 대화가 될 만한 분들을 만나서 이미 뭐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이 이미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이미 탄핵 찬성파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모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한 20표는 모여져 있구나. 그러면 20표 정도만 더, 20석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겠네 해서 정말 밤마다 별의별 만남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정말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 과정을 톡했는데, 그분들이 그때 탄핵에 찬성하기로 저하고 합의한 분도 자기는 공식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고 할 테니 절대 내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명단을 저만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한테도 보고 안 했고 정말 수많은 중진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상호는 신의를 지킨다 그런 믿음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굉장히 그런 접근에서 굉장히 유효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이 원한 것처럼 선명한 주장을 하고 정말 그 저의 이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새누리당을 막 욕하고 그 끊임없이 파괴적 언어를 썼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를 안 만나줬을 거예요. 그러면 설득하지 어려웠을 거고 탄핵도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답답해. 뭐 지금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운하이퍼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 근데 그때 당시는 원내대표들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다 알죠. 근데 제가 만약에 추미애 대표보다 더 선명하게 저를 가져갔다면 제 인기는 올라갔을 테겠지만 탄핵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접근법이 유효했고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짐으로써 국회 내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만약 탄핵이 실패했다면 상당수의 촛불 대열이 청와대로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불상사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어떤 분을 만나 술을 마시는데 그분이 탄핵이 실패하면 분신하려고 했다고. 실제로 준비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었겠느냐. 그 좌절과 절망이 분노와 어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었던 상황. 그래서 제가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때도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광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뭐 계엄령도 발표하려고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뭡니까? 촛불 광장을 상해서 총과 포를 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마무리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에서 실패했을 때 당신은 끝났다 이렇게 말한 분이 많아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도전은 계속된다. 결국 97년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3번 떨어졌을 때 노무현 끝났다. 그때 지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당신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부인이죠. 정치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 도전을 성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약속.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어린 풀꽃이지만 어느 여름날 폭풍우를 품는 우람한 나무가 되리니. 정치인 우상호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의미 있다고 믿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그의 역할이 있다면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그 소임을 해내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우상호인 것이다.